이봐요, 살아있어? 거지를 데릴 이봐요, 사위로 살아있어? 삼은 과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연비는 몰랐습니다. 그날 발견한 거지가 그들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눈 내리는 겨울밤, 그녀는 다리 밑에서 한 사내를 건져 올렸습니다. 불황자라 했습니다. 하지만 연비의 눈은 달랐습니다. 마을이 손가락질할 때도, 권세가 협박할 때도 그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거지를 데릴 사위로 삼은 이야기, 아니, 보석을 알아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눈발이 허공을 휘젓는 늦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장터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연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포목 몇 피를 팔아 겨우 기름값을 건진 하루였죠. 등에 맨 보따리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늘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한 고단함이었어요. 남편 없이 딸 하나를 키우며 장터를 꾸린 지 어느덧 6해. 연비는 그 무게에 익숙해진 줄만 알았습니다. 다리 어귀에 막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낮게, 아주 낮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어요. 이 고울 겨울바람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바람도 아닌 사람의 것이었죠.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적 하나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니, 거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연비는 비탈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냄새가 먼저 왔어요. 땀과 진흙, 그리고 오래 씻지 못한 몸의 냄새였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발에는 집신 한 짝만 남아 있었죠. 한눈에 봐도 오래 굶은 몸이었습니다. 뺨은 홀쭉하고 입술은 검푸르게 갈라져 있었어요. 살아있어? 연비가 낮게 물었습니다. 사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연비는 잠시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시각 다리를 지나는 이는 없었어요. 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기온은 뼈를 내는 듯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밤을 넘기면 아침엔 시신이 될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비의 눈이 사내의 손에 머물렀어요. 거친 계절 속에서도 손가락 마디마디는 고왔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있었지만 그것은 막노동의 굳은 살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다루고 만지던 사람의 섬세하게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끈, 흘러내려 풀릴 듯 하면서도 끝맺은 만큼은 단정하고 정교했습니다. 불황자라면 흉내 내기 어려운 방식이었죠. 흔한 거지가 아니다. 연비는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한 채 사내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지 않았어요. 과부가 정체 모를 사내를 집에 들이면 마을 입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연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 연초의 앞길에 흠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비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사내를 일으켰습니다. 차갑게 굳은 몸이 어깨 위로 무겁게 실렸어요. 연비는 이를 악물고 비탈을 올랐습니다. 연초야. 집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연비가 크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눈발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불 좀 살펴라. 사람이 죽어가겠다. 온기가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연초가 죽을 쓰고 연비가 헝겊에 따뜻한 물을 적셔 동상 걸린 발을 감쌌습니다. 사내는 내내 의식이 없다가 나흘째 되는 날 새벽에야 천장을 향해 눈을 떴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흐리거나 텅 빈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조용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연비를 향해 돌아왔죠. 왜 제게 이리 큰 은혜를?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말의 결은 반듯했습니다. 연비는 미음 그릇을 내려놓으며 고요히 웃었어요. 살아남으면 될 일이지요. 이유가 그리 많아야 하오?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창호지 너머로 늦겨울 햇살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튀었다 싶으면 어느새 온 마을을 태우고 있었죠. 연비가 사내를 업어들인 지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장터 어귀에서부터 골목 안쪽까지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봤는지, 누가 먼저 입을 열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어느 날 아침 세상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거지를 들였다더라. 그것도 딸 있는 처지에. 에그머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장터 안악들은 배를 고르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혀는 쉬지 않았습니다. 연비의 포목점 앞을 지나는 발걸음들이 미묘하게 느려졌어요. 흘끗흘끗 안을 들여다보는 눈길들이 늘었습니다. 연비는 그 눈길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모른 척으로 넘길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금연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미는 것이 아니라 제 집 드나들 듯 탁 밀어젖혔어요. 연비의 시누이 금연. 남편 죽고 난 뒤로 연비의 살림살이에 크고 작게 간섭해온 여자였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 아래 그 간섭을 연비는 늘 조용히 받아왔었죠. 언니. 금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연초 시집은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체도 모를 사내를 집에 들여놓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요? 연비는 포목을 접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왜요? 연초가 몇 살인데. 이제 혼처 알아봐야 할 나이잖아요. 이런 소문나면 어느 집에서 며느리로 받겠어요? 사람 살린 일이 무슨 죄라고요. 연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높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금연의 속을 더 긁었는지 금연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언니는 늘 그래요. 조용히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지. 세상이 언니 마음처럼 호락호락한 줄 알아요? 재산도 지켜야 하고 연초 앞날도 봐야 하고 남의 눈도 있는데. 재산이요. 연비가 처음으로 손을 멈추고 금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지킨 재산이에요. 내가 지킬 거고요. 금연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면 늘 이렇게 됐습니다. 말이 더 나오질 않았죠. 금연은 결국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요. 언젠가 후회할 거야. 문이 다시 탁 닫혔습니다. 연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후회.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에 걸렸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연초는 하진이 먹을 죽을 데우며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연초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연초는 말없이 국자를 저으면서도 눈은 자꾸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진이 누워있는 방이었죠. 어머니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저 사람이요. 연초는 솔직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별로 없는 아이였어요. 거지라고 하기엔 이상해요, 어머니. 말투도 그렇고 몸가짐도 그렇고. 아까 잠깐 깨어 있을 때 보니까 손이 참 고왔어요. 일 안 해본 손이 아닌데 그렇다고 막일 한 손도 아닌 것 같고. 연비는 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연비는 대답 대신 불 속을 바라봤습니다. 장작이 탁 소리를 내며 튀었어요. 사람은 겉으로 다 보이지 않는 법이야. 하지만 손은 거짓말을 잘 못하지. 연초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국자를 저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깥에선 여전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안은 따뜻했습니다. 마을의 혀끝이 아무리 불타도 이 집안의 온기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낮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다가 해가 기울면 다시 굳어버리는 계절이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하진은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죽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 다음엔 앉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연비가 가게 문을 열려고 나오니 하진이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누워 계시지요. 아직 무리예요. 연비가 말했습니다.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정하는 것도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었죠. 연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집 안 곳곳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창고 문이었어요. 겨울 내내 뻑뻑하게 걸려서 연비가 어깨로 밀어야 겨우 열리던 문이었는데 하진이 경첩을 살펴보더니 나무 조각 하나를 깎아 끼워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은 손가락 하나로도 부드럽게 열렸어요. 어머니, 보셨어요? 연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봤습니다. 연비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엔 지붕이었습니다. 안방 천장 한 귀퉁이가 겨울비에 젖어 얼룩이 져 있었는데 연비는 봄이 오면 고쳐야지 하며 미뤄두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하진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집과 흙이 섞인 반죽이 들려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도 될 만큼 몸이 됩니까? 연비가 마당에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빠진 자리를 채워 넣었어요. 단순히 때우는 것이 아니라 결을 맞춰가며 촘촘하게 다졌습니다. 지붕을 고쳐본 사람의 손이었죠. 연비는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농기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집 박서방이 보습이 부러진 채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진이 슬쩍 살펴보더니 쇠를 달구고 두드려 붙여놨습니다. 박서방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고마워하자 하진은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소문은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퍼졌습니다. 연빈의 그 사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더라. 쇠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뭐든 고쳐놓는다던데. 거지 맞아? 거지가 저럴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의 혀끝이 조금씩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한 건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연비가 장터에 나간 사이 연초는 포목점 안쪽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진은 그 옆에서 묵묵히 창고 선반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연초는 딱히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연초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흐트러져 있던 장부였어요. 연비가 날짜도 뒤섞이고 항목도 엉킨 채로 며칠째 손을 못 대고 있던 장부였는데 어느새 하진의 손 옆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진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초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들여다보니 뒤엉켜 있던 항목들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고 수량과 금액이 깔끔하게 나뉘어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죠. 글을 아시는군요. 연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진은 그제야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붓을 내려놓으며 연초를 바라봤어요. 뭔가를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부끄럽다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죠. 죄송합니다. 어지러워 보여서 그만. 아니요. 연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빛이 희끗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녁에 돌아온 연비는 장부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진을 불렀어요. 정체를 묻진 않겠소. 연비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너만 보면 되니.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봤으니까.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가라앉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언젠가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연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부를 덮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바깥에선 처마 끝 고드름이 다시 조금 녹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어기 버드나무에 연두빛이 돌고 처마 밑 제비집 자리가 다시 분주해지는 계절이었어요. 연비의 집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고는 정돈됐고 지붕은 단단해졌고 장부는 깔끔해졌죠. 그리고 하진은 어느새 이 집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비는 그 즈음부터 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초의 나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17. 슬슬 혼처를 알아봐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집은 어디서든 얕보이기 마련이었죠. 남자 어른 하나 없는 집에서 혼담을 꺼내봐야 상대 집에서 먼저 고개를 돌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비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연비는 등잔 앞에 앉아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은 건 사흘 뒤였습니다. 연비의 집 마루에 동네 어른 서너시 앉았어요. 연비는 차를 내오고 자리를 정돈한 뒤 반듯하게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을 내 대릴 사위로 삼으려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소란이 시작됐어요. 거지를 사위로? 아니, 신분도 모르는 사내를 딸한테 붙인다고요? 제정신이요? 어른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연비는 그 눈길들을 하나씩 받아내며 자리를 지켰어요. 등을 꼿꼿이 세운 채로였습니다. 소문은 발이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가 채 지나기도 전에 정찬판이 나타났어요. 이 고을에서 정찬판의 이름은 곧 권세였습니다. 그가 눈썹을 찌푸리면 웬만한 집은 알아서 고개를 숙였죠. 정찬판은 연비의 마당에 들어서며 대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놈 정체도 모르는데 딸을 맡긴다고? 이 고을 체면이 있지 어디서 주워온 거지를 사위라 부른단 말이오. 연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찬판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됨됨이는 제가 압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물러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남의 눈보다 내 아이의 미래가 먼저예요. 반년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이 집을 대하는지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찬판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연비의 눈빛은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연비는 연초를 불렀습니다. 연초는 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낮에 있었던 일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된다. 연비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미 뜻이라고 억지로 따를 필요 없어. 내 삶이니까.
연초는 잠시 무릎 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눈을 믿어요. 부끄러움 반, 안도 반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보다 못 봤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연비는 딸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하진을 부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하진은 마루 앞에 서서 연비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무릎을 꿇었어요. 부족하지만 연초와 이 가문을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맹세 같았어요. 연비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봄밤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고을에 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장터에 봄나물이 깔리는 계절이었는데 사람들의 입에선 꽃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갔어요. 소문은 처음엔 작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흘린 말 한마디였죠. 정찬판에 잃어버린 서자가 살아있다더라. 그 말이 씨앗처럼 퍼졌습니다. 장터 안악들이 바닥 키웠고 주막 사내들이 보태며 키웠어요. 며칠 사이에 소문은 제법 윤곽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찬판이 젊은 시절 하녀를 가까이 했다가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둘 다 버렸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녀는 고을을 떠났고 아이는 죽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명을 받은 하인이 차마 손을 쓰지 못했죠. 아이를 다리 밑에 숨겨두고 모른 척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연비는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를 고르다 손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정훈 의관이 찾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훈은 이 고을에서 오래 의술을 펼쳐온 사람이었어요. 말이 적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연비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마당 한켠 아무도 없는 자리였어요. 연초 어머니, 정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사내 말입니다. 연비는 대답하지 않고 정훈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잠깐 봤습니다. 하녀가 아이를 안고 있던 걸 우연히 봤었죠. 얼굴이 기억납니다. 하진, 그 사람이 맞아요. 정훈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정찬판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연비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귀한 피면 어떻고 천한 피면 어떤가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왜 다리 밑에서 자랐는지 거지 누구의 피를 받았는지가 이 집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진 않아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연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의 피를 받고 태어났는지, 왜 그 고을 가까이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컸는지, 크면서 조각조각 맞춰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을까지 흘러들어온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는지 모른다고 하진은 가끔 생각했었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연초의 혼례를 앞두고 자신의 과거가 짐이 되어선 안 됐어요. 연비가 목숨을 건져준 은혜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진은 그 사실을 속 깊은 곳에 눌러두고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창고를 정리하고 장부를 살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하진도 알고 있었어요. 장터에서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졌고
말소리가 가까이 오다가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간 문제였죠. 내 과거가 이 집을 흔들게 된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닿으면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비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금의 너만 보면 되니.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뽑히지 않는 모처럼요. 하진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과거가 흔들려 오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집을 지키겠다고, 연비가 자신을 다리 밑에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자신도 이 집을 끝까지 붙잡고 서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몇 장이 창호지에 살며시 붙었다가 떨어져 내렸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보름 뒤였어요. 연비는 혼수를 챙기고 연초는 새 옷감을 골랐습니다. 하진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도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 모두 그것을 모른 척 해줬죠. 고을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진의 손재주와 뎁대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장터에서 연비를 마주치면 슬그머니 눈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소문이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었죠. 그러나 딱 한 사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찬판이었어요. 그가 찾아온 건 혼례를 열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었어요. 연비가 등잔 앞에서 혼수 목록을 살피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횃불빛이 넘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놈을 내놔라. 연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에는 정찬판과 그를 따라온 하인 셋이 서 있었어요. 횃불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찬판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의 오만함과는 다른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연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진도 창고 쪽에서 걸어 나왔어요. 셋이 나란히 마당에 섰습니다. 내 피를 이어받은 놈이다. 그 피가 거지 집구석에서 썩을 순 없어. 당장 내놔라. 정찬판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초가 하진의 앞으로 한 발 나섰어요. 작은 몸이었지만 발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찬판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린 것이 어디서 나서나. 비켜라. 연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초야, 뒤로 가거라. 연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연비는 딸을 한번 바라보다가 정찬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린 시절 버릴 땐 아들이 아니더니. 연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왜 찾소? 피가 아까워서요? 아니면 쓸모가 생겨서요? 정찬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부 주제에 말이 많구나. 내 딸의 혼사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넘겨라. 내가 마음먹으면 이 고을에서 포목점 하나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거친 협박이었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하인들도 연초도 하진도 숨을 죽였습니다. 연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릴 사위는 우리 집 사람이요. 당신의 물건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뱉었습니다. 협박으로 사람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따르겠소? 당신이 원하는 게 진짜 아들이라면 이 방식으론 얻지 못해요. 정찬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틈을 하진이 채웠어요. 하진이 연비와 연초의 옆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정찬판을 바라봤어요. 도망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외면하는 눈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 사람입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어난 곳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온 곳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만든 건 이 집이고 이 사람들이에요. 정찬파는 하진의 눈을 마주치다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 결국 소매를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낮고 험한 목소리였어요. 하인들이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횃불빛이 멀어지며 마당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초가 먼저 숨을 내쉬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연비가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진은 두 사람의 뒤에서 마당 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풀었어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였죠. 연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연비는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찬판이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을 물러선 것뿐이었죠. 연비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등잔 앞에 앉아 생각을 거듭했어요. 정찬판이 다시 올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말로만 오지 않을 것도 분명했죠. 이 고을에서 그의 권세는 오래되고 깊었습니다. 관아와도 가까웠고 돈줄도 굵었어요. 맞서 싸우려면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됐습니다. 힘엔 힘으로 맞설 수 없었어요. 연비가 가진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었죠. 연비는 등잔을 끄지 않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비는 정운 의관을 찾아갔습니다. 정운은 연비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챘어요. 차를 내오는 손이 조용했습니다. 연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진을 어릴 때 봤다고 하셨죠. 정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언을 하면 정찬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연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훈 선생님, 옳은 일이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날 그 아이를 살린 건 선생님이 아니었지만 오늘 그 사람을 지키는 건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정우는 한동안 연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원님께 가실 겁니까? 예.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죠. 그러나 연비에게는 정훈보다 더 결정적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진을 다리 밑에 숨겨뒀던 하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나서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터였습니다. 연비는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정훈은 그 하인이 고을 외곽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연비는 그날 오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초가였습니다. 마당에서 씨앗을 고르던 노인이 연비를 보고 일어섰어요. 머리가 희끗하고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연비가 찾아온 이유를 말하자 노인의 손이 멈췄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잘 자랐어요. 연비가 조용히 말했어요. 노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리 밑에 뉘어두고 도망치듯 돌아왔죠. 그 뒤로 평생 그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살았을지 죽었을지. 노인은 두 눈에 고인 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이제라도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면. 사흘 뒤 연비는 원님 앞에 섰습니다. 정훈이 옆에 섰고
노인이 그 옆에 섰어요. 하진도 함께였습니다. 연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진이 어떤 사람인지, 정찬판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감정을 실지 않았어요.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정훈이 증언했습니다. 노인이 증언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버리라는 명을 받았던 것,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리 밑에 숨겼던 것, 그날의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한 관아 안을 채웠어요. 원님은 내내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찬판을 불러들였어요. 정찬판은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팔자를 내세웠죠. 그러나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잘렸습니다. 노인도 정찬판을 바라봤어요. 오랜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그날의 일은 두 사람 모두의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버릴 때는 자식이 아니더니 잘 되니 다시 찾는다. 그게 부모요? 관아 안이 조용했습니다. 권세로 사람을 빼앗으려 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했다 하니 부끄럽지 않소 정찬판. 정찬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증인이 둘이었고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넓은 관아 마루 위에서 그 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진아. 정찬판이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용서해다오. 하진은 연비와 연초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나서지 않았어요. 정찬판을 바라보는 눈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전 이미 새로운 집안을 얻었습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관아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이름은 이 집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거지를 데릴 사위로 삼은 게 아니라 보석을 건진 셈이었구먼. 연비의 눈이 하늘이었네. 연비는 그 말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앞서 걷는 연초의 어깨가 가벼워 보였어요. 하진은 두 사람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연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봄볕이 등을 따뜻하게 데웠고 길 옆 버드나무가 연두빛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어요. 정찬판은 그의 여름이 지나기 전에 고을을 떠났습니다. 관직은 삭탈됐고 재산은 절반이 넘게 흘러나갔어요. 오랫동안 그의 그늘 아래 숨죽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고 묵혀뒀던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권세란 결국 사람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고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정찬판이 떠나던 날 고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떠들썩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거치는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연비는 그날도 포목점 문을 열었어요. 혼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이웃 몇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어요. 비단 차림도 호화로운 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초의 얼굴은 그 어느 혼례에서도 보기 힘든 빛이 돌았어요. 수줍음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진은 연초의 옆에서 내내 말이 없었지만 눈이 자꾸 웃었어요. 연비는 그 모습을 마루 끝에 앉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무너지고 싶었던 날들, 연초에 자는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던 밤들. 그 시간들이 결국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꽉 찼습니다. 박서방이 옆에 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연비 어머니 잘하셨어요. 연비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뒤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하진의 손재주와 연비의 장사 눈썰미가 만나자 포목점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진은 천을 다루는 틀을 손봤고 창고 구조를 바꿔 물건이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연비는 거래처를 넓혔고 연초는 장부를 맡아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셋이 맞물려 돌아가니 일이 전보다 2배는 매끄러워졌습니다.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여울진 포목점, 물건도 좋고 사람도 좋다더라. 상단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늘었고 이름이 쌓였어요. 연비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사람을 잃지 않았어요. 가격을 속이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먼저 믿어줬어요. 금연은 어느 날 슬그머니 찾아와 배 몇 피를 사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죗값을 받고 좋은 물건을 내줬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셋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연초는 하진의 어깨에 살짝 기댔고 하진은 모른 척하면서 어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비는 그 옆에서 식은 차를 홀짝이며 마당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연초가 불렀습니다. 연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찻잔을 내려놓고 마당을 바라봤어요.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고 잎이 몇 장 떨어졌어요. 하진은 그날 밤 자리에 누워 오래전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리 밑 겨울바람, 눈발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살아있소. 그 한마디가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새 생을 얻었으며 이 집이 곧 나의 근본이다. 그 생각은 처음 품었을 때와 달리 이제는 서럽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연비는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달이 어기였어요. 그 겨울밤 신음소리가 들려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낮에 보니 그냥 평범한 달이었어요. 돌 몇 개가 쌓인 오래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자신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연비는 잠시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맑고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렀습니다. 연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니라 마음과 선택에서 갈라지는 것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연비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연초와 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이 지어질 시간이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고 마당에 불빛이 새어나올 것이고 문을 열면 따뜻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봄볕 아래 세 사람의 집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을 기원합니다.